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세로 2,374포인트 선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현재 775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1,328원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도 1,314원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오랜만에 시장 상황 훈풍 이어가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하락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해 봐야겠죠. 아직까지 우리 시장 상황 소식에 예민해져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저희 방송과 함께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미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24년 만에 6%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5.4%에 이어서 계속된 상승세인데요.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 10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물가가 6월 이후 6%대에 있고 9월과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외식 물가가 덩달아 뛴 영향 때문인데요. 외식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오를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이런 물가가 7%대 상승률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고물가 상황이 기조적으로 안착해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단 특별한 기상 상황 때문에 채소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7%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단서는 달았습니다. 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경제 성장 상황도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간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의 여러 지표가 조금 나빠지고 있어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4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달 2.6%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이달 말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추 부총리는 기존 전망치인 2.5%에서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금리가 오를 경우에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616조 2천억 원, 평균 금리는 3.96%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자는 1,646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현재 3.96% 금리에서 3.0%포인트가 더 오른다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70%가 넘어서는 사람이 190만 명에 달합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을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한 수치인데요. DSR이 70%를 초과한다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한 차주로 분류됩니다. 즉,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올라서 7% 수준에 이를 경우 일상생활에서 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190만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기존 140만 명에서 50만 명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이것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가 3.0%포인트 오를 때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3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 원에서 33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취약계층의 대출이 더 부실해질 염려도 크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있습니까? 네, 정부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층 대출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저금리 전환을 하는 등의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조합을 이끌고 있는 김현철 조합장이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퇴를 밝히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우선 김 조합장은 어제 오늘부로 조합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단체로 보냈는데요. 이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악화된 여론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 1동 주공아파트 분지에 85개, 지상 최고 35층, 총 1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었는데요. 일반 분양 물량만 4,789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 둔촌주공 현장의 갈등은 지난 4월 15일부터 새 조합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 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는데요. 현 조합집행부는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또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서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나선 중재에도 실패하고 여기에 상가 지분 쪼개기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조합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음 달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 7천억 원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태 진행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둔촌주공조합은 앞으로 조합이사들의 직무대행 체제를 가져가는 한편 시공사업단과의 협상단을 빠르게 구성하고 오는 수요일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와의 소통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울시 중재안의 마지막 장애물로 남아있는 상가 문제와 관련해선 현 상가 대표단체가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설명한 상태입니다. 또 조합은 시공사업단에게 상가 공사비에 대한 확실한 지급을 약속하면서 상가 문제로 인한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상가 대표단체에서 지는 조건 하에 조속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물가와 대출금리 상승 소식부터 둔촌주공조합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 시각 보도본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국의 소비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9%를 넘어서게 되면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또 페드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오후장에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 1.79%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모처럼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전일 미국의 대형 금융주들의 호실적 발표에 국내 은행주들도 긍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더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1.73%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미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기술주 대부분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165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중에 이 매도폭을 축소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매수폭을 다소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73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면세점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면세업 관련한 종목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가 됐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코로나19로 그동안 힘들었던 이 관광 사업을 지원하고자 8년 만이죠. 2014년 이후 $600로 고정이 되었던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800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면세업 관련한 종목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호텔신라 현재 2.6%대 강세 보여지고 있죠. 글로벌 텍스프리는 현재 8.42%, JST나도 현재 5% 가까운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관련주들 최근에 코로나19 이 확진자 수가 더블린 현상을 보이면서 주가도 함께 껑충 뛰어 올랐었죠. 국내뿐만 아니라 이 오미크론 하이 변이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모습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진자가 11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7차 유행이 본격화됐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관련주들은 지수 반등에 힘입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현재 3%대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녹십자도 2.45%, 서린바이오도 현재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두 종목 모두 강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6만 원을, SK하이닉스는 10만 원을 탈환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미 국채금리의 하락과 또 금리 인상 우려 완화에 오늘 힘을 받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종메디칼은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인수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하죠.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C케미칼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부지에 토지를 소유한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K옥션은 자회사를 통해서 나인넥스트에 전략적 투자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하죠. 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한 달 만에 10만 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지난주 타이완 반도체 업체인 TSMC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죠. 현재 3.85% 오른 10만 2,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KM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페트병을 재활용한 방진복을 개발해서 GRS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3%대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8,16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살펴보시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TV 시리즈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박은빈 배우의 소속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현재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트락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꾸준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에 따른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30포인트 이상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좀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관의 특징적인 수급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금융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미래에셋증권 같은 이런 금융주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 예대마진 상승 수혜가 좀 전망이 되면서 오늘 기관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5천 원 만에 좀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모처럼 또 네이버에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네이버가 급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이 이제 기술주 강세에 더불어서 이러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도 PR 한 25배 정도 수준으로 역사적인 거의 저점 수준에 좀 진입한 상황이고 하반기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 증가와 더불어서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수익성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모처럼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별 이 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은행주, 네이버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은행주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지속이 되면서 연간 순이자 마진, 즉 님의 상승이 지속이 되면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은행주 상승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이제 주요 상업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한 이후에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은행주들이 지난주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이자이익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 은행주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대형 은행주 가운데 비은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나금융지주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 안정성이 좀 우수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 이와 함께 이제 대손 미담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은행주 같은 경우 특히나 하나금융주주는 이제 고매당 매력이 좀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올해 예상 배당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9%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 매력과 함께 또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도 향후 주가의 좀 하방 경직성을 좀 가져오는 좀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장님의 포착 특징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융주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증시 은행주들이 대거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미국 증시 최근에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다소 낮은 실적에 투심이 위축되기도 했었지만요. 시티그룹과 웰스파고의 호실적의 회복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은행주의 흐름 먼저 살펴봐 주시죠.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 분위기 국내도 오늘 반등을 하지만 오늘 이전을 살펴보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좀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은행주들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멀어졌고요. 예대 마진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경기 침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이 시티그룹과 웰스파고 호실적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폭의 좀 반등이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해서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시장이 사실은 좀 더 주목한 부분은 향후에 대한 모습들이었는데 향후에 대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미국 금융주들 차별화는 됐지만 드라마틱한 반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못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국내 금융주들도 사실은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승하지만 이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6월 첫날부터 사실은 하락을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종목별로 좀 다르지만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좀 특이한 일이죠. 분명히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이 통상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러면 은행주들의 마진이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마진에 대해서 이익단이 좋아진다는 얘기면 그럼 은행주들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금리는 계속해서 6월에 자이언트 스텝 했죠. 7월도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두 달 동안 150bp 그러니까 1.5%가 올라갑니다. 그럼 예대 마진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의 목소리가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예대 마진 생각만큼 많이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리 인상 계속 될 것이고 실적보다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 그러니까 실적보다도 주가의 하락이 상당히 좀 많이 과도했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바닥권을 형성하고 여기서 좀 이 장대 양봉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미국 은행주들의 큰 폭의 반등이라기보다는 실적에 따른 차별화 양상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계속되는 자이언트 스텝 속에서 은행주의 하락 원인은 살짝 언급을 해줬지만 지난주에 신저가 랠리를 좀 이어가는 등 과도한 낙폭을 보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은행 관련주들 최근에 좀 하락세 원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죠. 작년에 사실은 은행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투심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실적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앞뒤가 딱딱 맞았죠. 인과관계가 딱 맞았습니다. 금리 올라갔고요. 예대 마진 좋아졌고 실적이 딱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에 인과관계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달리는데요. 금리 올라갔는데 이익이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동그라미를 하지 못하고요. 물음표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에 대해서 정부가 목소리를 좀 냈죠. 예대 마진 너무 과도하다. 예대 마진이 과도하다는 목소리 나오면서 바로 은행 대출 금리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은행 금리 같은 경우 미국은 투자은행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우리나라 4대 은행 특히 공공재적인 성격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목소리 무시할 수가 없고요. 정부의 비중, 이 은행 지주사의 그런 회장들은 정부의 입김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당장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까지 본다라면 투자자들
이 예대 마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데 이 예대 마진 생각보다 많이 못 올릴 수도 있겠다. 그럼 이익단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이런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은행 수익성이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은행주들 대출 실적을 볼 때요. 은행주들 이자 수익을 볼 때 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대출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가 되고요. 집가가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면 이 두 가지 큰 기둥에 있어서의 은행 실적의 기둥을 차지하는 이 두 가지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대출이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은행 수익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좀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은행 수익성에 대해서는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개발 사업이 수익성이 예전보다 안 나옵니다. 집가는 올라가 있는데 대출 금리 상승했고요. 원자재 값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일 수가 있고요. 개발 사업도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대출 금액 이 부동산 관련 대출 금액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결론적으로는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이런 은행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은행주의 하락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부의 예대 마진이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 속에서 정부 규제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이 또 작용을 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좀 단행하면서 은행주의 상승세 좀 여전히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있는데요.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한은의 은행주 빅스텝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한은의 빅스텝 은행주들의 주목도와는 사실은 조금 거리감이 있었죠. 한은이 금리를 상승했습니다. 은행주가 근데 그날 반등을 하지 못했죠.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제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감보다는 조금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2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 금리가 기준 금리가 올랐는데요. 실적이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들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은행 대출 이자의 공공재적인 성격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죠. 경기 침체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를 급반등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적으로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본다면 정부 임기 첫 해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고 대출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이 정부 쪽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출금리가 상당히 좀 높다 이런 코멘트 언급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출 이자의 공공재적 성격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주가가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보수적이냐? 하지만 은행주가 가진 절대적인 매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당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배당은 두 번 중간 배당이랑 이 연말 배당 두 가지가 있죠. 이 배당금은 계속적으로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배당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배당이 결정되는 시기 그리고 연말 배당이 결정되는 시기 이럴 때는 배당 관련 기대감의 증대로 인한 이 매력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밸류에이션입니다. 은행주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이 조금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익단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한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한 달 반 정도 동안.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매력이 부각이 되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된다는 얘기는 이 기대할 만한 게 밸류에이션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을 때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배당 기대감이 살아날 때가 하반기인데요. 그럴 때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그때 하반기에는 주가가 좀 더 큰 폭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도 사실은 이익단 뭐 크게 나쁘지 않고 미국에서 은행주들 이익단 분위기 괜찮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하나 좀 큰 폭의 반등은 하반기가 좀 더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만 경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대출이자 성격의 공공재 성격인 은행주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과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은행주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있죠.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역시 최근 글로벌 긴축 가속화의 후유증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증시 부진에 거래 대금이 급감하기도 하면서 부진 양상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증시 종합해 봤을 때 증권주 하반기 전망 어떻게 됩니까? 우선 거래 대금은 뭐 상반기도 그랬지만 하반기도 계속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최근에 증시가 바닥을 좀 다진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면서 주가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거래 대금 6조 원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지난 7월 13일에는 5조 9천억이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요. 거래 대금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데 이 거래 대금이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증시가 좀 활황을 띄워야 되는데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부진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은행주들, 증권주들도 실적이 좋지 않았죠. 증권주들 실적에 가장 크게 작용한 건 투심에서 안 좋게 작용한 건 거래대금 부진이었는데 실적 숫자로 가장 안 좋게 작용한 건 채권 평가 손실이었습니다. 채권 금리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갈 때 가격이 하락하죠. 이전에 발행했던 채권보다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이 발행이 된다라면 이전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 가격 좋아지고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 가격 떨어지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 좀 악화가 됐는데요. 이 금리 인상 속도는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하고 나면 조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3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증권주 같은 경우 투심적인 면에서는 거래대금이 계속 부진하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죠.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증권주 전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금융지주들은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2분기 주요 실적 전망치와 함께 탑픽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전해주시죠. 우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게 볼 수도 있지만 컨센서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정도 혹은 그보다 조금 낮은 정도. 그러니까 실적 숫자로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자릿수 정도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큰 폭의 감소를 예상했던 시장보다도 비교적 좀 잘 맞추고 있는 부분은 기업 대출이 호조세를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기업 대출이 사실은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죠.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기업 대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기 둔화가 혹은 경기 침체가 진짜로 된다라면 이익 모멘텀은 은행주들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은행주에 있어서는 부담인데요. 하지만 은행주들 하반기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당과 밸류에이션입니다. 배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밸류에이션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매력적이다. 그렇다라면 하반기는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하나금융지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당 수익률 8% 이상이고요.
그리고 중간 배당 한 750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하나금융지주의 이런 배당 부분만 봤을 때에도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는 주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은행 금융지주사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이 지주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주주 가치 제고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 이런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충분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은행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배당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승 가능성 있다고 점쳐봐 주셨고요. 또한 탑픽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ISN 이지연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시간, 증시 인사이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연 대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 이 6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모처럼 만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소매 판매가 예상을 좀 웃도는 모습이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의 무려 반 가까이가 1년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주요 지표를 조합해 봤을 때 현재 미국 경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지표가 상당히 이제 정점을 향해서 좀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했던 지표가 지난주 CPI와 PPI 발표가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역대 최고치 최근 한 3-40년 만에 최고치를 좀 찍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증시를 사실 이전 같으면 굉장히 이제 급락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었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CPI나 PPI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급등하겠지만 설사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서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원유나 천연가스, 구리 같은 이 원자재와 곡물 가격들을 보면 대부분 5월 중순,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5월 중순, 그리고 원자재 금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 6월 중순에 고점을 형성하고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대두가 됐었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만기를 두고 투기적 거래에 의해서 공급 논란과 더불어서 이 투기적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왜곡됐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빠르면 그 7월달 지난주 그 PPI 지표의 발표가 좀 영향을 주거나 혹은 늦어도 8월달 CPI 지표나 PPI 발표 지수에는 상당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그 PPI나 CPI 지표가 높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이제 하방 쪽으로 그렇게 강하게 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증시의 격언에서 본다면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상승한다라는 부분이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의 급반등으로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매 판매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는데 결국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것은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3.1%에서 2.8% 낮아졌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의 급등 요인 중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줄고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줄었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금상첨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증시에 부각이 된다라면 증시는 이제 상당 부분 강한 상승 탄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
미국의 FOMC가 여전히 이제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가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분기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제 예측보다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를 좀 중요시해야 됩니다. 과연 이제 지표에 대한 반응에 대한 그 가격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정확한 부분인데 지금은 어떤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대두가 될 수 있는 시점에 들어와 있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단순히 지표가 나빠서 좀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부분은 이전의 하락 시기와는 이제 조금은 바뀔 타이밍이 왔죠. 결국은 이제 증시라는 게 악재가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호재가 호재로 받아들여질 때 판단하기 쉽지만 지금처럼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이제 바닥론이 나와버리면 증시의 이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되고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49%의 애널리스트들이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51%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절반 이상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비관론자보다는 그래도 낙관론자가 아직은 조금 더 많다는 거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JP모간 등을 보면 JP모간의 CEO가 굉장히 경기에 불확실성을 크게 대두시켰지만 어떻게 보면 JP모간 내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경기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CEO와 상충된 반응인데 이거는 이제 그 각국 기업의 이제 실적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첨차만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우리가 미국의 경제 지표나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때는 이전에 우리가 5월달, 6월달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듯이 무조건적인 급락 하락 이제 이런 시각은 오히려 상승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균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과연 여기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경기 침체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여기에 대응해서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거의 완전 보유에 가까운 부분이 언제 시점에 대두가 되면서 경기 위축보다는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무조건적인 상승이나 무조건적인 하락을 예측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분기점에서는 오히려 예측보다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더 우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매 판매가 예상을 웃돈 모습은 현재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좀 줄이게 하는 모습이다. 바닥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좀 낙관론이 좀 더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달에 이 자이언트 스텝을 앞두고 있는 FOMC 회의가 또 주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의 시장이 좀 화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우디 방문 성과로 인해서 인플레의 최대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가 컸지만 지금 방문을 한 뒤에 사우디 측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번 회담에 따른 유가의 향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앞두고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제 사우디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아주 거칠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상회담이 성사되냐 여부조차도 불투명했던 때인데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큰 상황 앞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이제 사우디의 왕세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을 좀 나눠본다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물론 그동안 관계가 좀 소원해졌던 사우디와 미국이 유기적 관계를 좀 형성해서 이 오페크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사우디가 과연 그 현실적으로 증산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오페크 자체 내에 그 정산에 합의가 돼서 실행이 되는데 그 정도의 지금 증산 물량도 사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현재 어떤 시설 투자나 확장이 없이 계속해서 증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은 현실성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유가를 가지고 판별을 할 때 과연 적정 현재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에 그 수요가 확대되면서 올랐던 유가가 70%에서 80% 정도였고 이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유가가 130%까지 급등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유가가 100불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려했던 러시아발 공급 부족이나 실제로 수요 증대에 의해서 공급이 극도로 달리는 모습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 러시아는 오히려 이제 공급이 확대됐고 특히 중국, 인도,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에 배럴당 70%의 덤핑 가격을 공급하면서 오히려 러시아의 증산이 오히려 공급량이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반응해서 이란이나 사우디가 이제 같은 덤핑 가격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국제 유가의 덤핑 가격이 지금 현재 공급 가격이 70불대입니다. 그러면 실제 유가가 지지난주까지 110불대를 유지를 했더라도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유가는 70불대인데 과연 이제 이 괴리감이 과연 그 유가에 반영이 돼서 유가가 어느 정도 현물 가격이 정상화된다라면 이걸 놓고 수요가 감소해서 어느 날 갑자기 유가가 떨어졌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오히려 탁상공론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실질적으로 떨어졌던 것은 공급이 실제보다 많이 달리지 않았고 특히 러시아의 이 덤핑 가격에 대항해서 사우디나 이란 등도 현물 가격을 덤핑 가격에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유지됐던 유가가 지금은 오히려 개별적으로 개별 국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야말로 이제 이 가격이라는 게 신뢰성이 좀 상실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가가 일시적으로 120불까지도 올랐다가 지금처럼 또 100불 아래로 갑자기 급락하는 상황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변동성장에서 유가를 판단하는 방법은 결국은 지금 현물 가격에서 어떤 거품이 제거나고 난 뒤에 가격이 정상화되는 것과 정말로 수요가 감소해서 유가가 가격이 떨어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느 게 맞느냐이고는 조금 더 판별을 하기가 이르고 조금 더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무조건적으로 수요 감소해서 유가가 떨어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현재 공급과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수요 감소에 의해서 앞으로 많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공급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유가가 이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이 80불대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유가 가격을 판단할 시에 조금 더 상황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지표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이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실적에 돌입을 했습니다. 테슬라 알파 등 또 테슬라와 알파벳 등 주요 기업들의 이 실적이 잇따라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에 예정된 주요 그룹들의 전망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주로 인해서 또 국내외 증시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일단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실적 발표를 한 금융주 실적을 보면 사실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주가는 대부분 적으면 7, 8%, 많으면 1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가이던스가 너무 많이 낮춰져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가이던스고 예상에 부합했느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2분기 이 실적 발표의 가이던스가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큼 나쁘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 그 은행주들처럼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만큼 그 가이던스가 눈높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고 난 뒤에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은행주들처럼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조금 일단 이번 시즌에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이제 대부분 그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전보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나쁘지는 않다. 이게 대부분 대체적으로 2분기를 보는 실질적인 수치가 아닐까라고 예상이 좀 되어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이 일부 나오고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지금 아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IT 종목을 보더라도 2차 전지나 반도체 흐름은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가치주, 성장주, IT 뭐 혹은 자동차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버리면 거의 대응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봐야 되는 그 특징이 있고 가장 큰 지금 현재 반등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 오늘 은행주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쪽을 본다면 대부분 이제 실적 대비로 해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실적 대비로 낙폭이 과대했던 반도체나 자동차, 은행주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기 민감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제 순서적으로 좀 뒤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있고 결국은 시장이 완연하게 상승 쪽으로 접어들어서야 하지만 경기 관련된 종목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경기 확장 쪽, 뭐 기계나 철강이나 이런 쪽은 순서상 가장 뒤쪽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실적 대비로 낙폭이 과대했던 반도체, 자동차, 은행주를 중심으로 좀 보시고 특히 그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혹여나 또 팬데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면 과거에 그 100년 동안 4차례의 팬데믹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한 차례 나온 이후에는 주가의 반영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착각하지 마시고 팬데믹 종목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실적 대비 과도하게 하락했던 반도체, 자동차, 은행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하반기 전망 들어봤는데요. 가이던스 자체가 워낙에 낮은 터라 좀 오히려 어닝 소크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장 투자 전략으로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은행주 관심 있게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ISL 이지환 대표와 전반적인 증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